국정원이 드디어 공채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 첩보원이 되자. 그래서 고민하다가 책을 덮으면 안 돼. 책을 보따리 싸서 버렸어. 만약에 그때 석 달 뒤에 있는 MBC 시험을 봤다면 이제 손석희 아나운서하고 동기가 되는 그렇게 되는 거. 그렇죠. 거예요. 다 그 손석희 운 좋았다. 전혀 모른다 인생. 전두환으로 시작해서 이순자로 끝나는 그따위 땡전 뉴스는 나갈 필요가 없다. 네. 안기부에 가실 뻔한 게 아니라 그 남산에 간부들을 덮쳐가지고 옆방에다 소파에다 던지고 던져놓고 또 들어오면 안 되니까 문을 닫아 걸고 일단 감금죄 성립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방송이 1시간 15분 진행된 거예요. 그렇게 대학생활 하시고 군에서 네.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또 몸소 현장에서 겪으시고 그게 추후 진로 결정에 토대가 됐을까요? 어떻게 하다 이렇게 언론인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시고 CBS에 들어가셨을까요? 어린 시절에 겪었던 사람이 사는 세상이 평등하지 않구나. 네. 누구는 꿈이 있어도 꿈이라는 게 일찌감치 뭐 갈 수 없는 길에 저쪽에 놓여 있어갖고 예. 포기해야 되는 수도 있네 라고 하는 걸 어린 나이에 배우기도 하거나 가장이 일찍 돌아가시고 집안이 내가 스스로 벌어서 먹어야 되고 어머니를 이제 모셔야 되고 하는 네. 이런 상황이라는 것에 대한 가난에 대한 생각. 그러면 세상이 좀 잘 사는 쪽으로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대학에 가서 사회학을 배우다 보니까 이제 온갖 사회 갈등론, 계층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니까 왜 세상이 불평등하고 불공정한지 그다음에 그걸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보니까 그러면 세상을 바꾸려면 난 뭘 하면 될까? 네. 그때는 이름이 안기부였습니다. 지금 국정원이죠. 예. 국정원이 드디어 공채를 시작한 겁니다. 그때입니까? 네. 그래, 첩보원이 되자. 라고 하다가 이제 이런저런 사건들이 막 벌어지니까 예. 더 가서 또 정권의 어떤 시녀도 아니고 뭐 악랄한 심부름꾼 노릇을 하는 것 같은 그럴 수 아저씨 있죠, 잘했죠. 예. 그러니까 이제 막막해요. 벌써 그때가 8월인데 이맘때 네. 뭐 대학원 일단 가보자. 그래서 이제 뭐 사회학 이론의 구조 뭐 무슨 책들을 이만큼 쌓아놓고 그냥 자랑스러운 얘기 하자면 제 꿈이 학교 도서관 앞에 국밥집을 여는 거였어요. 그 자랑스러워. 왜냐면 학교 도서관 불을 내가 늘 켰거든. 이런 사람이 내가. 그건 진짜. 왜냐면 학교 바로 앞에 하숙집에 사는데 군대 갔다 와서 복학생이잖아요.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일찌감치 가서 애들 자리 잡아주고 후배들한테 박수 받고 뭐 이런 재미로 새벽 몇 시? 4시 반인가 5시에 이제 문이 열리는데 그 직전에 딱 가서 줄 서가지고 샥 들어가서 책 넣고 책가방 넣고 한 5-6자리 맡아서 대학원 준비를 막 하고 있었는데 못하겠더라고요.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게 제일 싫었는데 책을 쌓아놓고서 그걸 밀린 공부를 다 하고 있더니 탈코트 파슨스 뭐 계속 막스 웨버 막 이러는데 내가 이 사람들 공부해서 대한민국을 진짜 바꿀 수 있을까? 딴 거 뭐 하려고. 세상을 바꾸는 또 하나의 부류가 있다면 언론이라는 생각이 이제 든 거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책을 덮으면 안 되죠. 덮으면 나중에 또 괜히 끄네. 덮으면 이렇게 돼요. 안 덮으면 이렇게 돼요. 책을 보따리 싸서 버렸어. 버려. 그렇죠. 눈앞에 안 보여요. 과감히 버려. 줄 거 있으면 다 가져가라 그러면 다 버려버렸어. 다시는 돌아보지 않겠다. 네 영혼을 돌아보지 마라. 돌아오는 날을 일단 끊고 다리를 끊고 언론사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네. MBC 아나운서 준비를 했어요. 아, 그러니까 언어적인 어떤 네, 기질도 네. 그렇고 해서 MBC 아나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CBS가 먼저 한 2-3달 먼저 일찌감치 9월 달쯤에 채용 공고가 뜬 거예요. CBS는 전략을 짠 거죠. MBC, KBS 뽑을 때 같이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그렇죠. 미리 해서 CBS를 진짜 원하는 사람이 오든지 뭐 좀 괜찮은 사람 골라내보자라는 아마 전략이었겠죠. 근데 그때 CBS는 50억 정도 되던 1년 예산 중에서 45억을 정부가 삭감해버렸어요. 지금의 TBS 교통방송이 갑자기 예산이 없어져갖고 TBS가 서울시 의회로부터 돈을 다 빼앗기고 하듯이 CBS는 50억 중에 45억이 날아간 거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언제 말라 비틀어져서 고사할지 모르는 방송사였는데 KBS, MBC의 그때 상황은 역시 관변 방송이라고 해서 정부가 하라는 얘기나 하는 땡전 뉴스 시절이죠. 완전 땡전 뉴스 시절이니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 땡전 뉴스를 하는 아나운서가 되느니 초가 삼간 말라진 집이라고 말라진 집에 가서 예를 들면 한신대 가서 신학을 들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재밌고 가면 뭐 크리스천어티라고 하는 정체성도 유지가 되고 가서 한번 해보자. 거기서 왜 기자를 안 뽑고 PD를 뽑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나중에 가서 확인하니까 CBS는 뉴스보도 자체가 법으로 금지돼 있어서 기자를 뽑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PD를 뽑은 거죠. 그래, 그럼 나는 뭐 세상을 보는 기독교적 시각에서 한번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 보자고 갔는데 가자마자 논문을 하나 툭툭툭
던져주더니 합격자들한테 네. 이걸 기사로 한번 써봐 이렇게 된 거예요. 어. 학교 신문사 기자하는 친구들 옆에서 이렇게 들춰본 것도 있고 해서 쓱 썼죠. 네. 이상하다고 기자했냐고 그래서 아니요 학교 신문사 친구들은 있지만 난 기자 안 했습니다 했더니 그래? 그랬더니 아무튼 알았다고 그러더니 PD를 뽑아서 거기서 몰래 기자를 갖다가 아. 차출해 쓰려고 한 거예요. 네, 네, 작전상 네. 네. 법을 피해가려고 오전에 기자하고 뭐 오후에 PD하고 네. 교육을 그렇게 받은 거죠. 예. 시사 프로그램 PD 교육을 네. 받고 기자 교육을 따로 받고 해서 두 가지를 이제 병행하게 된 거죠. 그래서 CBS 몸담게 됐고 CBS 같이 들어왔던 친구 중에 뭐 다시 MBC 시험을 봐서 떠나기도 하고 네. 다 그랬습니다만 만약에 그때 석 달 뒤에 있는 MBC 시험을 봤다면 이제 손석희 아나운서하고 동기가 되는 그렇게 되는 아 그렇죠. 거예요. 다 물론 뭐 합격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만 네. 손석희 운 좋았다니. 그때 원서만 넣었으면 지금 전혀 모른다 인생.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본격적으로 그러면 기자 직함을 달고 취재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기자가 딱 생겨서? 활동한다는 걸 눈치채면은 바로 회사가 징계를 먹거나 예, 또 회사로 들어오는 압력에 의해서 돈이 또 어떻게 끊길지 모르니까 PD라고 신분증을 이제 물론 만들어 기자 신분증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고 네. 요즘 세대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프레스 카드라고 네. 하는 것. 기자는 번호가 있어요. 동아일보 기자는 몇 번부터 몇 번까지고 중앙일보 기자는 몇 번부터 몇 번까지고 해서 250개씩 또는 뭐 150개 이렇게 해서 각 언론사의 그 기자 숫자에 따라 프레스 카드라는 신분증이 나오죠. 네. 번호가 부여됩니다. 그 카드 번호가 부여가 안 되니까 어차피 사이비 기자예요. 네. 기자라고 하면 네. 갑자기 동아일보가 마음에 안 들면 그 숫자를 줄입니다. 아. 그럼 동아일보도 번호가 안 나왔으니까 취재를 그냥 내보낼까?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런 사람들은 교열부나 편집부나 안에서 근무하는 걸 빼야 된다든가 네.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던 시절이니까 CBS 기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CBS PD라고 하면서 취재를 다녔는데 종교 분야는 취재가 가능합니다. 네. 네, 그 종교 뉴스가 조금 남아있으니까 기독교 제야단체, 민주화 운동단체들을 열심히 다니면서 뭐 하다못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투투주교 소식 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허락이 되는 거죠. 종교 네, 뉴스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교황청에서 나오는 바티칸 뉴스. 그때는 전 세계적으로 억압받던 민중들이 민주주의를 향해서 막 끌어오르던 시절입니다.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을 향한 반정부 투쟁부터 시작을 해서 투투주교를 중심으로 한 인종차별, 철폐운동 뭐 이런 거. 예. 막 그런 소식들을 열심히 쓰기도 하고. 근데 막 정말 좋았던 건 어떤 날은 가면 함석헌 선생님이 와 계시고 어떤 날은 가면 안병무 박사님이 그 자리에 네. 계시고 민중신학의 태도라고 할 수 있는 서남동 박사도 와 계시고 뭐 신나던 시절이죠. 그러다 보면 그걸 배우러 리영희 선생님이 오기도 하고 김중배 선배도 와 네. 계시고 막 이러던 시절입니다. 네. 예. 그 영역에서 정말 제 인생에 제일 행복했던 시절. 이 나라의 어떤 그 제약의 고성 네. 원로들을 한눈에 다 보는데 잠깐 보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서너 시간 같이 있을 수도 있고 하루 네. 종일 같이 있다가 밤을 샐 수도 있고 네. 정말 좋았던 시절이죠. 그런 어떤 그 시대의 거목들과 함께 계시면서 문화적 수혜도 받았던 게 기분 좋았었다고 하셨는데 윤성 평론가님이랑 제가 변기자님께 네, 맞습니다. 같이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이 저희한테 그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다 이제 중간부터 아무튼 정식 기자로 어떻게 뚫렸습니까, CBS가? 83년 예. 말부터 뭔가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게 서서히 네, 모습을 갖춰가죠. 네. 그 다음에 이제 84년에 사고를 한번 쳐서 기자직을 박탈 내부에서 기자직이 아니라 아예 네. 기자 PD직을 박탈당한 셈이 됐는데 네. 했고 중간중간 사고는 몇 번 있었는데 그래서 슬쩍슬쩍만 얘기해 주세요. 무슨 사고 이렇게. 맞아요. 방송에서 예를 들면 전두환으로 시작해서 이순자로 끝나는 그따위 땡전 뉴스는 나갈 네. 필요가 없다. 네. 방송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 제가 제작한 방송에서 나가는 바람에 아. 다음 날부터 아웃. 안기부에 가실 뻔한 게 아니라 남산에 그럼 정부가 지금 유주의 블랙리스트로 관리하고 있는 그러니까 수준인데 예. 그 정도면 그때부터 블랙리스트.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예. 뭐 아, 청와대 그런 내사도 사고들. 받고. 아. 근데 이제 이게 KBS, MBC에서 벌어진 일이면 다 잘려요. 부장, 국장 할 거 없이 다 잘려요. 왜냐하면 엄청난 이제 여파가 있어요. 근데 작은 방송사에서 벌어지니까 예. 그 몇몇 놈만 이제 처리하면 되니까. 근데 처리를 하라 그러면 꼭 딴 데도 숨겨놓고 예. 이제 자르진 않으니까. 우리 문제가 귀양 되는 보냈습니다. 뭐 이렇게 그냥. 네, 아. 귀양 보냈습니다. 다시는 등장 안 할 겁니다. 이렇게 네. 되고. 그다음에 이제 87년 1월에 이제 박종철 고문 치사 네. 사건 예. 이때 이제 방송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네. 문을 걸어 잠그고 고문 특집 방송을 아, 그거 좀 말씀해 주세요. 그. 내보낸. 네.
저하고 이제 제 선배들이 이제 한 예. 팀이었는데 세 네. 명이서 제작 계획서를 고문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라는 주제로 아. 고문 피해자와 그 가족들과 예. 여러 가지 정치적 사회적 문제를 다 종합해서 네. 왜냐하면 부천서 성고문 사건, 그렇죠. 청량리 경찰서 여대생 집단 성폭행 사건, 예. 그다음에 박종철 예. 고문 치사 사건, 예. 이게 막 쭉 이어질 때거든. 예. 청량리 사건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몰라요, 아예. 네,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묶어서 다 취재를 해서 이제 쓰겠다고 음. 그러니까 오케이 사인 나더라고요. 월요일 날 2시간 특집인데 집에 못 가죠, 뭐 며칠 동안. 예. 그래서 일요일 밤까지 꼬박 새면서 월요일 아침에 준비를 다 끝내갖고 이제 마지막 제가 20분짜리 녹음만 하면 되는데 네. 그 20분 녹음을 튼 다음에 토론이 벌어지는 거죠. 예. 갑자기 뭐 웅성웅성 뭐 하더니 오늘 방송 취소된대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아니 2시간 특집을 다 준비해 놓고 네, 있는데 네. 이제 마지막 녹음만 조금 더 하면 되는데 갑자기 특집이 중단된다니 아니 오후 2시지 지금이라도 딴 걸 준비해봐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준비 못한다. 그랬더니 준비 못하면 나 회사 밖에 나가서 놀고 있어. 우리가 알아서 할게. 예. 간부들이. 아, 예. 아니 준비를 한 걸 내보내야지 우리는 나가 놀고 자기들이 한다는 게 예, 말도 안 돼요. 예. 근데 갑자기 동료들이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까 20분짜리 지금 녹음을 당장 해야 되는데 넌 녹음해. 그러니까 저는 막 녹음을 하러 갔고 그 사이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한 결과 밀고 가야 된대. 아. 그래서 동료들이 다 모였어요. 방송실 네. 안에. 바글바글한데 간부들까지 이제 디스크를 들고 음악을 들고 나타난 거예요. 2시간 네. 동안 음악을 튼다고. 예. 녹음을 끝나고 딱 2시 한 10분 전, 5분 전쯤에 끝난 것 같은데 네. 아슬아슬해요. 빨리 걸고 녹음 나가야 되는데 네. 시그널 음악을 내보내면 그 프로그램이 나간다는 뜻이고 그렇죠. 음악부터 내보내면 음악이 계속 2시간 네, 동안 2시간 쭉 동안, 나간다는 예. 뜻인데 이쪽에서 선배들은 걸어놓고 이건 해 하고 간부들은 소리치지 PD 선배들은 이쪽에서 걸어갖고 시그널 음악 내 뭐 이러니까 엔지니어가 당황해갖고 사실은 그때 최고의 수은갑은 그 엔지니어입니다. 부국장 부장들이 산더미 같이 이쪽에다 음악을 써놓고 있고 이쪽에는 자기 동료들이 푸질구한 모습으로 지친 모습으로 이번에자고 막 그러는데 이름은 또 안 잊어먹죠. 최상욱 씨가 예. 운행표에 써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아. 운행표에 써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확 올린 거예요. 야, 작지만 큰 용기입니다. 확 올렸는데 시그널이 탭이 휙 돌았으니까 간부들이 그걸 또 내리려고 녹음기를 덮친 거예요. 예. 그 콘솔하고. 예, 예. 남아있는 방법은? 뛰어내. 아니요. 간부들을 덮쳐가지고 들쳐 없고. 그러니까 간부를 맞습니다. 뛰어내. 옆에 아나운서부가 옆방인데 옆방에다 소파에다 던지고 던져놓고 또 들어오면 안 되니까 문을 닫아 잠그고. 걸고 일단 그다음에 감금죄 성립하고 지금. 살짝 들었어요. 살짝. 그렇게 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잠그고. 책상하고 캐비넷으로 바리케이드 아. 치고 아니 드라마에서 보던 마스터 키가 진짜 있으니까 작은 드라마네요. 마스터 키가 있으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네. 관리부에서 와서 열면 따볼 수 되니까 뭐 있으니까요. 별 문제가 아니고 네. 그때 그 캐비넷을 함께 옮겼던 선배가 얼마 전에 돌아가시긴 했는데 네. 네.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네. 저보다 몇 살 위인데 일찍 돌아가셨 그 생각이 나네요. 그렇게 하고 방송이 1시간 15분 진행된 거예요. 예. 근데 정말 고마운 건 사장님이죠. 정부 그 관계 기관에서 엄청난 전화가 막 사장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랬겠네요. 안 받는 거죠. 아. 통화가 잘 안 된다고 네네네네네. 하면서 제가 이제 문을 지키는 수문장 역할인데 문 좀 열어주세요. 나예요. 존댓말로. 사장님이. 대단하신 분이죠. 우리로 암구 뭐 이런 누군데? 그러니까 변 기자인가요? 나 사장 맞습니다. 선배님 사장 왔는데 어떡하죠? 열자. 나갈 만큼 나갔다. 1시간 15분 나갔으면 되지. 네. 바리케이트를 다 치고 쓱 열으니까. 첫 마디는 왜들 이러세요? 네, 마무리하십시다. 나가시는 거예요. 왜들 이러세요? 마무리하십시다. 예. 휙 나가셔. 예. 사장님이 이제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사람들을 잘 못 알아보시고 인사하러 이제 갔는데 병원에 세브란스에 누워 계실 텐데 눈빛이 왔구나 하는 눈빛. 이렇게 왔구나. 저 상욱이 왔습니다. 입사하자마자 말썽 피워서 끝까지 말썽 피운 저 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뭐 사모님이 옆에서 끄떡끄떡 하시고 좀 이따 돌아가시긴 했는데 김관석 사장이시죠. 그럼 정말 고마운 분이죠. 네. 안 자른 것도 고맙고 그러네요. 방송할 만큼 해라. 네, 뭐 네. 싸울 땐 싸워야지 어떡하냐라고 예. 하셨던 것도 용기를 주셨던 것도 고맙고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박정희 정부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인권이 완전히 막 바닥에서 네. 탄압받고 있을 때 미국에서 카터 대통령이 와갖고 네. 한국의 얘기를 솔직한 얘기를 듣고 싶다. 정직한 네.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고 해서 만났던 한 사람입니다. 아. 그래서 울면서 카터 대통령한테 사실은 미국이 대한민국의 인권을 책임지지 않으면 지금으로서는 해결할
살아날 길이 없다. 그러나 미국은 광주 5.18 때도 네. 외면하지 않았냐. 그렇죠. 군부의 편을 들고 네. 사실 군대가 움직이려면 미국의 허락 없이는 안 되는데 군대가 광주로 몰려가서 시민들을 학살한다는 것은 미국의 허락 없이 또는 묵인 없이 이게 가능한 일이냐. 네. 이런 취지에서 울면서 호소했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사장으로 오셔가지고 그분이 있었으니까 그런 일들이 가능했죠. 그래서 이제 생전 우리를 거들떠보지 않던 외신들이 몰려온 거예요. 아. 2시간 나갈 방송이 1시간 15분 나가고 끊겼다. 네. 라고 하면서 한국의 CBS에서 무슨 일이. 아. 근데 또 국내 신문들은 안 와. 네. 와봤자 기사에 낼 수 없는. 그러니까요. 동대문 경찰서 소관인데 동대문 경찰서 기자들이 나중에 슬쩍슬쩍 와서 조금 취재를 해서 살짝 쓰긴 썼는데 외신들은 뭐 너무 흥미진진한 주제라고. 제일 그때 고마웠던 것은 대한민국의 나름대로 의식 있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 이거는 꼭 읽고 넘어가야 돼. 네. 라고 하는 칼럼이 있어요. 네. 동아일보 김중배 칼럼. 네. 하늘이여 땅이여 사람들이여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그 칼럼은 대한민국 사람들이면 꼭 읽어야 되는 칼럼이에요. 왜냐하면 제일 용기 있게 쓰는 칼럼. 네. 그 당시로는. 근데 거기 김중생이 다음날 쓰셨더라고요. 아. 네. CBS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내가 그동안 말을 안 했지만 내가 일주일에 꼭 듣고 가야 되는 프로그램이 이 프로그램이었다. 아.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나는 월요일이 되면 그 시간을 기다렸다. 그 방송을 듣고 항상 한 주를 시작하는 통과 의례 같은 프로그램이었는데 네. 이걸 누가 끊었냐? 라고 칼럼을 쓰셨더라고요. 그분이 그런 걸 듣는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 그걸 또 용기 있게 칼럼에다 쓰신 것도 일단 벅차도록 감동적이었고 그때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잠깐 해외 취재 때문에 출국하는데 여권을 보더니 혹시 월요일날 혹시 월요일날 예. 빨리 가시라고. 뭐 이런 거. 네.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숨어서 보일러실이나 옥상에서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꼭 듣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고문에 대한 얘기가 나가거나 예. 철거민에 대한 얘기, 환경오염, 공해란 단어를 그때는 방송에 못 내보낼 때거든요. 네. 그건 그냥 조금 더러워졌다, 오염됐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공해 이러면 안 될 텐데 환경오염이나 뭐 수질 오염, 공해에 대한 이런 얘기들, 힘들어하는 농민들 이야기 막 이런 것들이 올라오니까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라는 걸 알려면 뭔가를 들어야 되는데 그걸 다들 들으셨다 그러더라고요. 네. 듣는지도 몰랐죠. 왜냐하면 청취율 조사에도 안 들어가니까 우리 방송사는. 그러면서 민주화가 되고 이제 뉴스가 다시 재개되고 그때 정식으로 이제 기자가 되는 거죠. 그런 불꽃 같은 정말 열정과 시대적 아픔을 받아 안으시면서 취재를 하고 그때 이후로 지금 기자들이 다 멸종이 됐잖아요. 지금 기자 멸종 사건, 기레기 창궐 사건 지금 좀 난리예요 지금. 그 농담은처럼 제가 얘기는 하긴 했지만 사실은 그런 시대 정신, 기자 정신 같은 게 지금은 언론에 많이 없잖아요. 이게 이제 사회학을 공부 안 했으면 어떻게 대답을 쉽게 할 수 있는데 사회학을 공부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 네. 1973년에 조선일보에서 뜻있는 기자들이 머리띠를 맸다가 다 잘렸어요. 네. 바로 잘라버리는 바람에 조선일보는 나름대로 정부로부터는 잘했어. 예.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대접을 받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1974년에 동아일보에서 또 뜻있는 기자들이 머리띠를 다 같이 맸어요. 또 왁 다 잘렸어요. 네. 동아일보는 좀 둔했어요. 네. 조선일보처럼 재빠르게 잘라야 되는데 좀 늦게 잘라가지고 네. 그때 벌어진 일이 백지 광고 사태라든가 동아일보 광고가 막 그렇죠. 잘려나가서 동아일보가 광고를 하나도 못 내는 이런 사건에다가 기자들이 나중에 이제 싹 청소가 되죠. 그 인간들 말로는 청소를 시킨 거죠. 소개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80년에 전두환 정부가 들어와서 또 한 1000여 명을 또 다 잘랐고 그러니까 기존 언론이라고 하지만 괜찮은 기자들은 이렇게 쭉 순서대로 잘려나간 셈이 된 거예요. 물론 뜻있는 분들 뭐 남아 계신 분들 중에도 좋은 분들 많이 있지만 나름대로 정말 싸우고 싶어서 싸운 사람들은 한 2,000명 넘게 중간중간에 계속 잘려나갔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 어떤 맥이 끊긴 것도 있고 예. 그러니까 저항 정신으로 싸우고 싶어서 막 몸부림쳤던 CBS 같은 좀 특별한 곳에서의 문화는 어떻게 살아남아 있었지만 다른 곳은 힘들었을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전두환 정부가 전국의 언론사를 6분의 1로 줄여버리죠. 한 6분의 1, 7분의 1로. 네. 근데 경제 호황이잖아요. 예. 방송사로 광고가 쓰나미처럼 몰려들면서 MBC, KBS 9시 뉴스에 광고 하나 집어넣으려면 옆에 다른 것들 끼워 팔기로 해갖고 막 가서 무릎 꿇고 빌어야 겨우 MBC, KBS 네. 뉴스에 광고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그런 당근에 의해서 그리고 기자들은 본봉, 기본급 본봉 말고는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다 세금 면제예요.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네. 그다음에 전기료, 뭐 수도요금 이런 거 언론사들은 막 감면 혜택이 있고 막 언론에게 엄청난 혜택을 줄 때입니다. 네. 나라에 돈이 막 쏟아져 들어왔는데 언론사는 몇 개 안 되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 기득권의 한 부분으로 편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굴종하는 언론이라고 불렀는데 80년대는 굴종이 아니라 함께하는 관변 언론입니다. 근처에서 같이 노는 관변 언론. 결국 굴종하는 언론이라고 굴종. 비난을 받다가 이제는 기득권의 한 체제로 편입해 들어와 있으니까 네. 관변 언론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네네네. 그러면서 내부로부터의 변질이 본격화되는 거죠. 예전에도 뭐 좋은 기자 있었고 좀 이렇게 슬금슬금 엉뚱한 짓만 하는 기자도 있었고 사이비 기자도 있었고 다 있었던 거고 지금도 다 있는 거지만 흐름이 달라진 거죠. 기본적인 흐름이 이제는 기득권 체제 아니면 뭔가 저항 정신을 제일 위에 둔 게 아니라 생존을 위에 둔 이제 기자로 바뀌는데 결정적으로 IMF가 팡 터지죠. 이제는 언론사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의 문제로 이제 접어드니까 회사가 없어지는 판에 지금 뭐 기자 정신 저널리즘을 좀 따질 계제가 아니지 이런 흐름이 또 생겨난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그 안에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하는 거는 진보적인 흐름으로 남고 세상의 흐름에 시류에 맞춰가자고 하는 곳은 보수적인 흐름으로 남고 그렇게 또 오다가 최근에는 이게 진보 노조, 보수 노조로 복수 노조가 허용되면서 이게 합법화된 조직으로의 변신이 이루어진 거죠. 옛날에는 그냥 개인적인 흐름이었다면 성향이자 지금은 그게 하나의 조직입니다. 네. 그럼 언론 개혁하고 뭔가 안에서 어떤 저항의 움직임도 있고 뭐 이게 확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70년대, 80년대 설명드린 대로 변신하면서 변화하고 IMF를 거쳐서 생존에 대해서 더 걱정하게 되고 보수 진보의 성향으로 사람들이 갈려지다가 그게 공식적인 노조로서 이제 활동을 동시에 같이 하게 되니까 내부의 동력이 확 갈라져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기대가 좀 난망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우울한 얘기 한 김에 좀 더 해보면 그런 쭉 흐름 속에서 하시는 언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실망하고 갈증하고도 했지만 더 범위를 넓혀보면 지금 정부와 국정, 한국 사회 현실을 보면은 더 많이 실망하고 더 많이 분노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요즘 시국을 어떻게 보시고 이겨내고 계세요? 엉뚱한 얘기를 하면 이번 여름휴가 때 아내와 포르투갈에 잠깐 여행을 갔습니다. 네. 패키지로 여행을 가서 네. 단체 관광 여행에 끼어갔긴 했지만 이제 저는 저대로 스케줄을 그 안에서 짜서 이제 네. 전 나름대로 내면의 여행을 이제 했죠. 네. 맨 끝에 포르투갈이 맨 끝이 서쪽의 끝입니다. 네. 우리는 네. 동쪽의 끝이고 그러네요. 포르투갈의 그 보카곳이라고 하는 그 해안가가 서쪽의 끝이죠. 유럽에서. 거기에서 대서양이 시작된다고 하죠. 유명한 네. 규절이 있죠. 여기가 땅이 끝나고 바다가 시작되는 곳. 네. 거기 서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네. 겨우 대한민국 정도의 면적인 포르투갈이 네. 어떻게 전 세계의 식민지를 두고 임진왜란이 일어나기도 전인데 일본 땅까지 와서 조총을 전해주고 그랬죠. 우리가 임진왜란 때 고생을 하게 만들었을까? 그랬죠. 도대체 그 조그만한 나라가 스페인한테 짓눌려가지고 전쟁에서 지고 식민지 노릇까지 했는데 네. 어떻게 바다로 여기서 뛰어들어서 예. 바다를 그럼 우리가 정복하지 하면서 그런 혁신과 변혁을 시작을 했을까라는 게 이제 고민이었고 네. 그러면 역사는 그렇다 치고 사회학적으로 그 변혁과 혁신에 의해서 전 세계 바다를 지배한 포르투갈은 지금 왜 이렇게 또 쪼그라들었을까? 그렇죠. 네. 왜 그걸 유지하지 못했을까라고 네. 하는 이제 고민을 했던 거죠. 호날두 때문이야. 예. 대통령 총리 사진은 하나도 뭐 호날두 사진밖에 없어요. 거리에 호날두 사진밖에 없는 데다가 호날두랑 똑같이 만든 등신상 네. 똑같은 크기의 인형들이 식민지가 있으면 식민지에서 각종 그 천연 자원들을 값싸게 끌어올릴 들어오죠. 수 있고 식민지 사람들을 끌고 와서 값싼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어요. 예. 그 산업이 엄청나게 쉬워요. 엄청난 돈을 벌죠 거기서. 그럼요. 그러니까 본국에 있던 똑똑한 사람들과 자본이 그리로 흘러들어가요. 네. 그래서 결국 본국의 산업 구조를 보면 식민지에서 뜯어먹기 좋은 것들을 배치해서 산업 구조가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근데 세상이 그걸 허용하지 않아요. 100년, 200년 그렇게 먹고 살라고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게 포르투갈만 있는 건 아니죠. 스페인 그렇죠. 따라 나오죠. 영국 따라 네. 나오죠. 그럼 스웨덴 이쪽에서도 네. 우리도 바이킹이 원조인데 하면서 네. 따라 나오죠. 다 따라 나온다. 내부에서 새로운 혁신과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산업을 일구고 새로운 경제를 구축해야 되는데 네. 뜯어먹기 좋은 것만 계속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혁신이 없는 거죠. 네. 결국 포르투갈이 그렇게 쪼그라들었고 스페인이 그렇게 쪼그라들었고 예. 대영제국 그레이트 브리튼 쪼그라들었어요. 별 해가 볼 안 없어요. 진다고 그러더니 예. 해가 저. 식민지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는 쪼그라들었어요. 네. 안 그런 나라가 독일하고 일본이에요. 네. 독일하고 일본은 식민지가 없어요. 일본 왜 식민지가 없어 할지 모르지만 한 2, 30년 조금 갖고 결국 토해냈죠. 능력에 붙이니까. 독일도 실제로 식민지 별로 없습니다. 이탈리아만도 못해요. 그러니까 식민지가 없으면 나쁜 나라들이더라도 식민지가 없으니까 먹고 살려면 방법은 전쟁을 일으켜서 확
집어삼키든지 예. 내부에서 새로운 산업을 계속 발전시켜갖고 쫓아가든지. 그러니까 독일의 산업 기술 발전과 일본의 네. 산업 기술 발전을 보면 확연히 드러나더라고요. 전쟁에서 지고 쫄딱 망한 두 나라가 네. 기술 강국 경제 대국이 되는 거 보세요. 결국 어딘가에 편히 먹고 살려고 의존하면 안 되는구나. 그럴 때 지금 한국은 삼성, 현대, 기아, LG에 잘 나가는 최고점에 이르러서 이제부터가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불러일으켜야 되는 타이밍 아닌가? 네. 준비가 되고 있나? 그러나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대로 대학생들은 스펙 공무원 시험 준비하느라고 바쁘고 예. 정치는 저렇고 사람들은 정치 중심의 정치 과잉으로 가갖고 둘로 갈라져가지고 다투고 있고 지금 뭔가 삼성이 무너지거나 LG가 쪼그라들거나 현대가 기울다고 한다면 그 타이밍에서 뭔가 대신할 걸 빨리 찾아내야 되는데 그럼 결국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이 쪼그라들었듯이 쪼그라드는 건 아닌가. 물론 기업들은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을 겁니다. 네. 뭐 잘 아시겠죠. 기업들은 하루하루가 그냥 피가 마르듯이 몸부림을 치는데 그건 기업들이 성공하는 거는 이제 자기들의 어떤 기술 개발과 비즈니스 능력에 딸린 것이고 그거를 어떻게 지원해주고 하는가의 시스템은 고용 노동의 시스템, 교육의 시스템, 정치, 그다음에 재정 지원과 또는 재정 정책이나 세금 정책 뭐 이 모든 것들을 국민의 합의를 이끌어내서 컨트롤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그저 악의 카르텔을 깨부순다고 하는 오로지 국정 목표 하나에 매진하고 있어서 실체도 없는 악의 카르텔을 넣고 정책을 짠다면 실체 없는 정책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암울하죠. 네. 암울한데 이 암울함들을 누군가가 계속 표현해주고 그걸 받아서 공론화시키고 이 과정이 빨리 하나라도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네. 뭐 수해 복구하면 내가 간다고 복구가 빨리 되는 건 아니니까 라고 한다든가 고속도로를 고속도로를 이렇게 해서 물류를 갖다 활성화시키고 사람들이 편히 드나들게 하면 되는데 하면 그래도 그쪽에는 조금 그러니까 이쪽으로 좀 꺾어서 하면은 또 도움이 될 텐데 가산에 뭐 하면서 또 꺾는다든가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갖고 이제 티격태격 하고 있는 것은 지금 그러니까 막혀 있다가 아니라 후퇴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예. 그 후퇴를 인식 못하고 있는 게 문제고 그다음에 언론과 관련해서 여기 하나를 붙인다면 어떤 정치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죠. 자기가 지배 권력의 한 부분이라는 걸 깨닫기 전에는 지배 권력에서 깨우치고 뉘우치고 못 나온다는 거죠. 내가 뭘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고 있어. 나는 이게 늘 하던 대로 그냥 하던 일을 하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네. 그게 아니라 내가 욕망에 불타는 지배 권력의 한 부분이 되어서 저 사람들을 저버리고 저 사람들을 짓밟으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구나라고 스스로 깨우치지 못하면 거기서 못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언론도 거기에 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 깨우치지 못하고 혁신하지 못하는 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걸 아 정말 얘기하고 언론에 싶죠. 해주고 싶은 예. 너무 귀한 말씀이시네요. 아무튼 대한민국이 지금 포르투갈, 스페인처럼 크게 보면 역사의 큰 변곡점을 통과하고 있다라는 정말 그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 네. 우리가 정말 이 변곡점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역사가 달라질 텐데 언론 또한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게 기득권에 기생해서 할 말 못하고 오히려 악에 가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울림 있는 말씀 주셨고요. 대놓고 뭐 여자 아이돌 그룹 덕후라고 사쿠라 대 찌위. 인간적으로는 사쿠라입니다. 다시 이렇게 부활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쯔위. 쯔위가 그 시위 당기는 장면 봤어요? 아육 때? 여기에 쓰러지지 않을 수 있다는 대단한 사람. 그 원샷에서는 다 쓰러졌죠. 다 쓰러졌어요. 기자님이 가장 많이 보신 영화는 여러 번 보신 영화가 있다면요? 5번 본 영화가 있고 4번 본 영화가 있는데 네. 한 이거 영화관에 가서 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 네.